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의 생각 중 테슬라 얘기입니다. 우선은 테슬라가 최근에 직원들에게 모델 S와 X의 생산이 18일 동안 중단될 것임을 얘기했습니다. 모델 S와 X의 리프레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었죠. 3분기 딜리버리 기준으로는 13만 9,300대가 딜리버리 되었습니다. 그 중에 S와 X가 차지하는 비중이 15,200대임을 생각해 볼 때 대략 10.91%인데요. 이 비중을 이제 18일 분량만큼을 나머지 빼고도 채워야 되는 점, 앞으로 셧다운이 되기 전까지 더욱더 생산을 잘 하겠죠. 그래서 4분기 기준으로 딜리버리를 했을 때 18만 대 이상 정도를 배송을 해야 올해에 50만 대를 충족하게 됩니다. 근데 굳이 이게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올해에 워낙에는 이제 많이 예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올해에 특히 모델 S와 X를 중심으로 많은 이슈들이 생겼었죠. 대규모 리콜, 대략 48,442대에 대한 대규모 리콜 이슈와 NHTSA에서 안전조사를 나가기도 하고 모델 S와 X에 대한 보증, MCU 문제나 이제 메모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워런티를 확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어떠한 이유건 간에 일단 18일 동안의 라인 폐쇄는 이뤄질 예정이고 도중에 1주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가 나갑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그에 맞추지 못하는 특히 이번 분기에 18만 대 이상을 딜리버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머스크는 이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힘내자 그런 입장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죠.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시행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부터 90년 후 유럽연합에서는 환경이 경제정책과 만나는 시대가 드디어 펼쳐지게 됐습니다. 2019년 12월 그린딜 입법을 제정하고 폴란드를 제외한 26개국이 여기에 합의했으며 주 목표는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산화탄소를 여기서 이제 중립이라는 의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만큼 감소를 시킴으로써 넷제로 한마디로 0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EU의 행정부 수반이라고 꼽을 수 있는 그분께서는 그린딜이야말로 유럽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면서 어차피 이것이 시대적인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걸 이제 유럽이 먼저 주도를 하면서 규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들이 개도국이 이런 데들이 유럽이나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이런 데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것에 비해서 규제로서 어드밴티지를 가져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린딜에서는. 근데 그린딜을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교통 분야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교통 분야의 세부 내용은 한마디로 유럽연합 국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에 교통 분야, 트랜스포테이션이 사용하는 분야가 25%이며 이것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50년까지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까지 굉장히 파격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제시된 방법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법, 선박이라든지 항공까지도 배출권 거래를 확대하거나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떤 많이 면책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비용을 매기겠다는 점, 도로에 대한 비용을 늘리겠다는 점, 여러 가지 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번에 이제 12월에 브뤼셀에서 그린딜에 실행한 것 중 운송에 대한 세부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명확한 경로와 그런 전략이 있어야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과 함께 현재 다양한 전략적인 시스템이 현대화되어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마일스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2030년도 내용만 가져와 봤습니다. 적어도 유럽 내에서 3천만 대 정도의 무공해 차량, 제로 이미션 비이클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리고 100개의 일선 도시들은 먼저 탄소 중립을 달성하며 프랑스의 떼제베나 독일의 이체 같은 그런 고속철도를 더 늘린다는 점, 그리고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더 많이 도입시킨다는 점, 그리고 선박에 대해서 도입시킨다는 점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다뤘는데 이거 스마트 모빌리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러면은 교통체계상 무인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하거나 자율주행, 하이퍼루프, 수소동력 비행기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과 툴을 갖춤으로써 그 핵심 결과로 꼽은 것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갖출 수 있을 거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의 세부 목표랑 합쳐서 보자면 2025년까지 무공해 혹은 하이브리드 중에서 저배출 등급을 충족한 1300만 대 수준의 규모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무공해 차량으로만 3000만 대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세미에는 컨보이 기능이 들어가는 걸로 유명했죠. 2017년부터. 실제 아마 트럭의 자율주행은 승용차보다도 좀 더 많은 내용을
봐야 되기도 하고 훨씬 더 이렇게 앞에 들어있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옆에 붙어있는 거는 굉장히 먼 곳에 붙어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아마 고속도로니까 앞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컨보이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연합이 현재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따르면 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기능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를 통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제로 이미션이라는 점, 그럼으로써 유럽에서 훨씬 더 유리해진 시장 환경을 갖게 되었다고 평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여기에 드러났습니다. 앞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21년 6월까지 그냥 스탠다드 카와 밴 같은 것들은 이런 기준을 스탠다드를 개정할 것을 건의할 것이고 2022년까지는 중형차 헤비듀티 트럭의 CO2 기준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재검토를 한다는 것이 규제를 완화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특히 작년에 EU 의회는 이런 클래스 8 아주 큰 헤비듀티 트럭에 대해서 좀 더 공기 역학적이면서 에너지 효율적인 트럭 연비를 높이라는 요구를 법안에 2019년 4월쯤에 투표하면서 해당 디자인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거의 보시다시피 테슬라 세미를 예로 들고 있죠. 이걸 보면서 떠올랐던 생각은 중국이 자국 내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테슬라를 불러왔듯이 유럽 내에서도 자신의 지역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테슬라를 불려오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간다면 자율주행은 규제의 문제,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술이 완벽하게 되더라도 규제와 정책, 안전상의 이런 이슈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홈그라운드 룰이 적용될지는 좀 봐야겠죠. 그럼에도 원래도 내년을 시작으로 탄소 배출 규제와 연비 규제가 강화될 것을 꼽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변곡점이 되는 시기에 이것이 앞으로 더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잠재성을 띠고 있는 발표였다. 이렇게 본다면 특히 테슬라에게는 내년이 이제 기가 베를린의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상태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만약에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연비 규제가 강화가 된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예 어쨌든 전기차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겠죠. 테슬라 세미에 대한 부분은 컨보이의 이런 힘으로 드러납니다. 어쨌든 자율주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의 전기차 업계는 단순하게 전기차에게만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모델에도 상당 부분이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오로라가 이제 이 뒷페이지에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여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로라가 100억 달러로 받았죠. 밸류에이션을. 근데 포드가 잘 예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대략 한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테슬라는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까지 다 포함을 해서 훈련과 배치까지의 루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모델까지 다 많이 이제 가치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컨보이 상태 때 뒷모델은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상태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 기본 장착될 예정이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순간 가속력과 감속력의 장점을 살려서 컨보이를 하게 된다면 마일당 대략 실제 운용 비용 자체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좀 더 현실적이면서 가까운 문제는 모델 3와 Y에 쓰이는 니켈도 모델 S와 X의 생산분을 줄여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 세미만을 위해서 온전한 양의 배터리를 뽑을 수 있겠냐, 특히 이거는 이제 하이 니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니켈량을 수급할 수 있겠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사이버 트럭이 미뤄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도 세미가 미뤄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초기 생산분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카르타 로이터에서 들어온 바에 따르면 테슬라가 다음 달 인도네시아에서 대표단을 파견을 하고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투자를 논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는 거의 웬만한 배터리 원재료가 인도네시아 안에 많기 때문에 매장량도 많고 채굴량도 많기 때문에 이를 강점 삼아서 자국 내에 배터리 밸류 체인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조코 위도우 프레지던트도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상황이죠. 일단은 겸사겸사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OEM이면서도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기 때문에 예외로 빼놓고 트럭 관련 자율주행 업계에서 선두로 꼽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인가를 한번 세 개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로라죠. 얼마 전에 우버의 ATG 소개드리면서도 오로라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얘기 드린 바 있었습니다. 우버 ATG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오로라가 우버 ATG의 사업부를 인수합병했는데요. 한마디로
우버가 오로라에게 4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오로라가 우버를 전체적으로 다 사가는 모양을 하면서 우버는 그 대신에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로라가 600명 비즈니스 유닛인데 우버 ATD가 1200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다 수혈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수 인력과 어떤 그 자금을 수혈받은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3대 주자로서 급이 이번에 확 올라가게 되었죠. 두 번째는 트럭 OEM인 다임러죠. 다임러는 워낙에도 예전부터 자율주행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기도 했었고 2019년에는 토로 로보틱스를 인수하는 등 자체 개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OEM이 인력 꾸려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애자일 팀으로 개발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웨이보 비아한테 맡겼는데요. 올해 10월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의 OEM들 중 이걸 자체 개발을 하려는 시도는 많이 조금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투심플입니다. 이거는 이 업계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보시긴 하셨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이목을 끌고 있으면서 투자 건수나 전략적 파트너십도 많이 체결한 트럭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이게 좀 작게 보이시긴 할 겁니다. 이 카피들이 작게 보이실 텐데 일단은 트럭 OEM인 나비스타와 전략적 파트너십 및 투자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이고 물류 사업자인 UPS도 협력과 투자를 하면서 들어가고 있고 폭스바겐의 트라톤 그룹도 투심플에 투자하고 트럭 사업자들인 맥레인이라든지 US 익스프레스 등도 투심플의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런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2022년에 유럽에서 환경 정책을 더 강화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본격화된다면 2021년에 기가 베를린에서 본격화될 유럽 공략, 어떤 유럽에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멀티를 짓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멀티가 생기는 입장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 중 테슬라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